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올해 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당권 경쟁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당권 경쟁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와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윤상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와이드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와이드 금은방 코너입니다. 금요일의 은밀한 정치 방송의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각 당의 젊은 정치인 세 분을 손님으로 지금 모셨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나와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은방 첫 방송에 손님으로 세 분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좀 바로바로 좀 저희가 속도 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치권에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문장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낸 건데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어젯밤부터 알려지면서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코너는 바로 스피드 OX인데요. 바로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OX 팻말 있거든요. 들고 계시면 제가 질문 바로 드릴 거예요. 바로 주저없이 바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OX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 같으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했다면 O, 안 했다면 X 들어주세요. 아, 두 분이 O고요. 한 분만 X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O부터 먼저 들고 계세요. 세 분 다 들고 계시고 O를 들으신 부터 좀 들어오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조정훈 의원 O 선택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뜻은 아무 답도 안 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잘못했다 이 뜻입니까? 예, 뭐 잘못했죠. 무조건 잘못했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서 문자를 아마 5번 보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언론에서 있죠. 알려져 있는데 예. 아무리 싫은 사람도 5번을 문자를 안 받으면 뭐 읽고 씹었다, 익씹 그러면 관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다름 아니죠. 예. 뭐 나중에 문자를 드리겠다, 좀 고민하고 연락 드리겠다 하는 게 맞고 뭐 그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이제 가방 수수를 관해서 사과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뭐 동의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든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왜 그랬는지 회신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후보 측에서 지금 어떻게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고생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정 관계가 퉁탕퉁탕 거렸지 않습니까? 예. 뭐 아주 전형적인 사례 하나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움이 많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일하게 X를 고르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X니까 나도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지금? 일단 김건희 여사가 왜 이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익십 논란이 공개되는지 참 의문인데요. 뭐 사실상 만약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흘린 정보라면 김건희 여사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이 사과할지 안 할지는 본인 스스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사과하시면 될 텐데 굳이 그걸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시 대표와 상의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 총선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사과하셨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안 하시면 될 텐데 그걸 굳이 이 여당 대표와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예. 실제 여당 대표가 많은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총선 국면에서 특히나 더 많은 후보자들과 대화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혹은 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상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렇게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것도 조금 뭐 이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히 명품백 수수가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부적절한 문자였다.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도 예. 또 답변하기 어려운 문자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마 차차 저는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의원께서는 오, 네. 5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답을 했을 것이다, 나 같으면. 저였으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장을 안 하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고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사후적으로 실제 이렇게 불거졌듯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 판단은 본인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속실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하시라라는 정도로 답장을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물론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답장을 할 수 없었던 사정들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예. 이게 마치 사과를 하겠다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오히려 사과를 못하는 하기 싫은 뉘앙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은 평상시에 뭐 동훈아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김건희 여사가 각을 잡고 한동훈 후보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트릭 퀘스천이었을 수도 있다. 트릭 문자였을 수 있다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였다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 정도로 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 OX 첫 번째 문제인데요. 좀 자세한 설명하시는데 조금 속도 내볼 텐데 마지막으로 지금 조정훈 의원께서 발언 깨달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예, 속도감 있게. 저게 중요한 게요. 저희 당원 8조 8항에는요. 당정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당은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무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 이슈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에 총괄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안 한 것은 어떤 결론보다도 가장 나빴다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벌써부터 정치권도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OX 문제 또 바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문자의 내용대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O, 아니다. X입니다. 들어주세요. 역시 이거 똑같은데요. 지금 앞선 거하고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천하람 의원부터 총선 결과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좋아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국민의 모르겠다.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거기도 써 놓으셨잖아요. 예전에 그때 허위 학력 논란이었나요? 예. 사과를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은 두 가지죠. 정말 제대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면은 더 나은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뭐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변명을 늘어놓고 예전에 뭐 I believe 사과라고 또 조롱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가 됐다면 저는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유일하게 X를 선택하신 게 장경태 의원이거든요. X.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는 별 영향 없었을 것 같다. 사과를 있었더라도. 그 뜻입니까? 방금도 이 천하람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 김건희 여사께서 여러 I believe 사과라고 하는 연애 편지 같은 사과하셨다가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요. 사과라고 했는데 개사과 사진 올려서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진정 어린 사과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아마 영향력은 크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민심은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을 도주대사로 보내면서 더 민심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파 875원이 뭐 거론되면서 민생도 안 챙기고 정말 억울한 죽음도 안 밝히는 이런 정권이다라는 민심의 분노가 국민의 분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그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한다 한들 결정적인 총선 민심의 이 방향이 바뀌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오인데요. 그렇다면 총선 참패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예, 뭐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정성 없는 사과였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컸겠죠. 하지만 저는 뭐 선의를 일단은 믿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안했다고 전제하고 우리 유권자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정치인과 책임 있는 분들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면 예. 거기다가 돌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선 당시 낮은 국정 지지율은 이미 총선 시작할 때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당정 간에 굉장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소통으로 아마 이제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당정 간에 굉장히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막혀버렸다. 저기서 어떻게든지 잘 넘어갔으면 또 다른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저 소통의 채널을 끊어버린 게 굉장히 아쉽다 싶습니다. 뭔가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정훈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선 이 백서 준비를 막바지 작업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요 이 어제부터 불거진 이 김건희 여사 문자 그리고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 없음 이 상황을 백서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당정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시될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총선 백서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건으로는 올라갈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쯤 되면 당연히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네, 뭐 안건으로 고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민할 수 있다. 논의해볼 만하다 이 입장이네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OX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 이른바 이제 문자 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불거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계속해서 이른바 어대한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O,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번 또 반대입니다, 지금요, 이번에는요.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다수결을 항상. 아니, 지금 제가 OX 질문이 이게 사전에 세 분께 그렇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뭐가 이렇게 미리 무슨 얘기를 하신 듯 반대씩 가고 있는데 우선 이거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부터 좀 들어봐야겠는데 그러면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수 정당 지지층이 똑같이 생각할까? 과연 그 지지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와의 충돌은 어대한 분위기에서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거라 보고요. 이미 선거는 이 구도 후보 이슈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구도는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 후보 경쟁력이나 후보의 흠결 사항이 발견될지라도 또 어떤 이슈가 크게 파장을 일으킬지라도 구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 후보 측과 김건희 여사의 갈등은 큰 영향은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 문제라고 여기지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 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구도 자체가 이미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럼 다른 두 분 지금 조정훈 의원, 천하람 의원 두 분께서는 X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천하람 의원부터 X를 고르신 거는 보수층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원래부터 어대한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이 이슈를 한동훈 후보가 예. 뭐 나름대로 돌파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막 하자니 너무 또 반윤 이미지가 예. 생기고 이 이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국민의힘의 예.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 아직 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을 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막 튀어나오고 예. 그리고 약간 친윤을 자청하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후보 잘못됐다 하고 막 나머지 후보들도 파상 공세하고 이러면 예. 한동훈 후보 지금부터 굉장히 위기 상황에는 처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잘 돌파할지는 뭐 본인에게 달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 아까 어대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성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런 건 분명히 타격을 줄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무조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국면이.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 전당대회를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걸로 예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기한 형태로 요즘 말로 신박한 형태로 튀어나오긴 했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도 뭐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아무 예.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 요인, 용산 요인은 항상 있었는데 이제 현실화된 것이고 이 위험 요인을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예. 거기에 앞으로 전대가 달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천하람 의원은 뭔가를 의심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정훈 의원께서도 역시 X 그러니까 어대한 이거에 대해서 뭐 별 영향 안 줄 것 같다. 아니면 X니까요. 이거 어떤 의미로 지금 고르신 겁니까, X를? 예, 저는 둘 다 X인데요. 음. 첫 번째 우리 천하람 의원님 제 생각하고 거의 똑같다. 제가 발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좀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대한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뭐 그렇지 않았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했을 리는 없습니다. 예. 뭐 이미 정해진 1등을 두고 기사님들이 언론들이 이렇게 따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예. 과열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대한이란 건 아마 어대한을 원하는 쪽의 프레임인데 쉽게 그렇게 구성되어 가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예. 그래서 이제 천하람 의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와 이번 전당대회가 다른 것은 대통령실은 이를 악물고 참여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방식이 있었지만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다.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관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누가 이것을 흘렸는지 예. 이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이 이걸 흘려서 얻을 게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출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예. 대통령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은 3년 동안 예. 안전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27년 대선에서 또 재집권하기를 바라는 이건 뭐 여론조사 해보면 100%라고 저는 생각 확신합니다. 이 과정인데 전당대회가 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개혁신당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뭐 이런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서로 치고받는 싸움, 예.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건 확장성에 실패한 거다. 그러면은 X를 고르신 그 취지는 저 여러 가지 설명, 뭐 어대한은 없애부터 애초부터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X를 고르신 이유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이게 영향을 주다.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어대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 예. 이건 잘못된 질문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OX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 왜냐면 어대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대한을 빼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타격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회신하냐에 따라 상당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다가 개혁신당을 품는 게 뭐 전당대회 약간 이슈 같다 이런 걸 논의해야 된다 얘기인데 천하람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당의 그 전직 대표께서 명언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 알입니까 품게? 그렇게 하신 명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예. 열심히 저희 개혁신당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지 마라 개혁신당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 당이 그 예. 국민의힘이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무슨 뭐 영부인하고 그 비대위원장 문자가 막 공개돼서 그렇습니까? 파동이 나질 않나. 그런 당에 뭐 하려고 품겨집니까? 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민주정당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전당대회를 하는데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이 옆에 있는 뭔 정당에 아니에요. 왜 기대되는 나옵니까? 전당대회하고 자중질환이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품는 건 아이고. 사람만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의원님 앞으로 이런 포지션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개혁신당의 존재 가치가 오, 높아지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독답으로 가는데 그래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품었을 때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희 가치는 뭐 저희가 알아서 계속 그렇게 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주제가 살짝 다른 데로 가는데 장경태 의원께서 살짝 왠지 소외된 듯한 상황으로 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과 관련된 OX 스피드 퀴즈 좀 드려보죠. 지금 최병 특검 뭐 여러 가지 절차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이게 국회 재표결로 다시 올 걸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자, 국회 재표결에서 최병 특검 법안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O,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세 분 모두 X입니다. 통과되기 어렵다고 다 보신 거예요. 자, 이거는 장경태 의원은 제가 약간 의외인데 왜 X입니까? 통과 안 될 거로 좀 전망하시는 건데요. 뭐 저도 이제 8분의 양심과 소신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탈하셔서 또 예. 제2결 표결 같은 경우는 비공개 투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이 다수에 숨어서 좀 이 양심을 좀 고백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아마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 최혜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과 또 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구나, 혹은 또 별다른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8분이나 그 반성과 책임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하람 의원께서는요, X 역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 말고는 없다 그 뜻입니까 지금?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도 희망과 전망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희망은 당연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전망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최혜병 특검에 찬성을 하는 김재섭 의원조차도 예. 지금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안 상태로는 국민의힘에서 8분 이상의 이탈이 있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이거 약간 너무 답정너 같지만 천하람 중재안 정도였다면은 200명 넘기지 않았을까 천하람 중재안. 하는 생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께서도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러지 마시고 제3자 뭐 타협안,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진심이라면은 예. 지금부터 논의를 좀 본격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선택하셨어요. 네, 이건 큰데요. 오. 저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이건 굉장히 크다. 정경태의 저 X를 선택한 저 모습을 굉장히 보고 크다. 이거는 아니, 뭐 언제부터 장경태 의원님 의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리라 예. 짐작하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걸로 예상했다라고 예. 하시는 건데 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도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럼 어제 왜 통과시키셨을까? 이 법을 통과되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통과시키셨는데 왜 통과하려고 그 노력을 하셨을까?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저희가 반대한 건 뭐 명확한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혜병의 죽음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실 확인 동의하죠. 책임자 처벌 동의합니다. 재발 방지 정책 동의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확실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인가? 예.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만약에 어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만에 하나 받았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중단되고 모든 자료가 특검에 이첩돼야 합니다. 예. 2-3달 최소한 걸립니다. 지금 공수처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21대 국회 막바지
법사위에서 얼마 걸리냐 했을 때 올 정기국회 전에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지금 임명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제가 참석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더 늦어지고,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그리고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자유로울 수 없는 특검을 예.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어. 108명, 뭐 굳이 하자면 107명 예. 이 의원들도 저와 동일한 의견이라고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X. 아, 이 문제는 근데 그냥 민주당 세 분이 다 의원 장경태 X예요. 의원께서 안 되리라고 예상했는데도 통과시켰다. 이건 좀 큰데요.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어찌되었건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이탈하길 바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를 시험하신 그제 거군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네. 그런 희망을 많이 꺾게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화에서 했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고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어떤 대사의 표현처럼 이 정말 최혜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국회가 나서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요새 진짜 안철수 의원이 왕따 당하시나 그런 걱정이 좀 됐어요. 어제 사실 유일하게 파란 점이 찍혀서 혼자 또 유독 돋보였거든요. 아니, 굳이 그 모습이. 108명이라고 하시면 되지 또 뭐 아니면 107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게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네. 아직도 애정이 상당하시군요. 약간 뭐 심리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데 뭐 아니, 저 모시고 평- 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야 벌써부터 심리적 제명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있는 그림 예. 일단 기본적으로 흥미롭긴 합니다. 예. 흥미롭긴 한데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안철수 의원님의 소신과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예.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개혁신당 오시라 이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어디에 계시든 예. 소신을 지금처럼 잘 발휘해 주신다면은 정말 많은 또 존경과 사랑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야당에서 막 칭찬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천하람 의원이 굉장한 직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아무튼 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모습이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긴 했습니다. 자, 모두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순서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은빵 감정평가입니다. 금은빵이니까 뭔가 평가를 좀 매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뉴스를 달궜던 뭐 정치권 관련 인물들 중에 이분은 내가 최고 점수, 이분은 최저 점수 이렇게 두 인물을 골라서 이름을 써주시는 겁니다. 금은빵 감정평가 아까 좀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때 뭐 쓰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을 각각 쓰신 건지는요.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지금 이름이 들었는데 겹치는 분이 없네요. 지금 제가 아까 썼는데 제가 우선 빠르게 한 분씩 한번 볼까요? 우선 조정훈 의원께서는 박준태, 정청래 그리고 중간에 계신 장경태 의원께서는 우원식 그리고 김민전. 요거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왜 썼는지 추정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께서는 안철수, 김건희 여사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제가 순서를 보니까 장경태 의원께서 처음 얘기하신 기회가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약간 오늘 왠지 가운데 끼어 있으신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우선 장경태 의원 두 분 고르셨는데 최고는 우현식, 최저는 김민전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찌되었건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여당에 맞서서 국회의장께서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킨 것이 가장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마지막까지 곽규택 의원인가요? 그분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중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당의 여러 가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 회의 진행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최고점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말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 8명 이탈표가 없겠구나라는 참 이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던 모습이 바로 의장석 이 주변을 점거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의사진행을 방해했던 모습을 보면서 장경태 의원이 편말을 네. 가슴 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주세요. 제2표결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무제한 토론,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강력하게 이 반대 토론을 혹은 찬성 토론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원 취지인데 예.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하룻밤을 샜습니까? 이틀밤을 샜습니까? 오. 김민재 의원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입 벌리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별로 아니었구나. 정말 진실로 반대하시던 찬성하시던 했어야 되는데 편하게 주무시는데 뭘 그 진정성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에 최저. 그리고 필리버스터 내용들은 다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진만 남았습니다. 사진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주장은 다 사라지고 예. 돌고 있는 사진만 남았기 때문에 최저 인물로 김민재 의원님을 꼽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예상을 하신 분도 있을 듯한 이름을 쓰셨네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신 조정훈 의원 걸 좀 볼까요? 조금 가슴쪽으로 주시면은 일단 최저 정청래 의원을 쓰신 의도는 제가 짐작이 됩니다. 최고를 박준태 의원인가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저 이름을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강제 종료당한 필리버스터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네 분을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부터 네 예. 분이 나오셨는데 박준태 의원은 저 지금 장면을 보신 알겠지만 아마 2시 반에 시작하셔서 새벽 2시 반이요. 거의 7시간을 혼자 그러면 서서. 아침 거의 9시 넘어서까지 했다는 뜻입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박준태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에 가장 아주 힘든 그 시간을 담당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저희 의원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담당했고 예. 나머지 세 분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뭐 할 말이 아주 많으셨겠지만 예. 저희 당에서 이제 저 시간을 담당할 의원으로 이제 선발이 돼서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7시간을 버텨주셨습니다. 예.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오. 고맙고 선배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박준태 의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전에 아마 전 의원인가요? 전전에 민주당 의원은 나오셔가지고 예. 댓글을 읽으셨습니다. 음. 그거 너무 쉽죠? 댓글 읽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희도 댓글 많습니다. 예. 저 세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댓글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런 거 하지 않고 본인 생각한 소신들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계속 내용이 어쩌다 공부도 안 해왔는데 들어가라 굉장히 인신모욕적 발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꼿꼿이 7시간을 해나갔다는 거 저는 굉장히 앞으로 받아야 할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저를 정청래 의원, 최적한의 정청래 의원 적으셨어요. 예, 뭐 그 이유야 뭐 제가 웬만하면 정청래 의원 안 뽑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마포 갑 지역구고 정청래 의원은 마포 을 지역구십니다. 예. 또 내일 또 현장에서 지역 행사에서 봐야 될 수도 자주 있습니다. 뵈야 되는 사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마포를 위해서라도 좀 어. 여의도에서만이라도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어제도 드러났지만 전 당대표죠 이제 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또 탄핵안이 통과되면 또 저 법사위에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맞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본인을 수사한 사람을 탄핵하는 게 국회가 이게 권력의 사유화가 아니면 뭘지 그리고 법사위를 운영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게 선배 동료 의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행위인지 제가 예. 알기로 하면 4선이시죠? 어. 그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정치하는 거라고 과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정말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정을 그래도 1%는 갖고 최저를 뽑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건 좋은 겁니다. 내일도 뵈야 된다는데 오늘 여기서 쓴소리 좀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께서는 2명의 인물 각각 최저로 적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안철수 의원은 제가 예전부터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과연 실체는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비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자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하거나 표결에 오셔도 반대표를 찍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소신 있게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새정치의 한 조각 아니었겠는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예. 표결하고 저희 당의 이준석 의원이 예. 뭐 중간에도 뭐 안철수 화이팅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서 안철수 의원 악수하고 가자고. 평소에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그다지 친한 사이가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의 사이죠, 사실. 근데 거의.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혹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약간 조롱조로 하는 건가? 저도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서 인사를 하겠다. 표결 하나로 그렇게 확 사이가 바뀌어졌습니까? 뭐 사이가 안철수 의원님 입장에서 크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최저와 관련해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게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문자가 흘러나간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훌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과 안 하냐고. 그때 선거용으로 사과할 생각은 있었고 지금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는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된 사과를 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디올백 수수가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번 주 최악의 어떤 정치 인물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아주 그냥 이름 쓰시고 날카롭게들 진단해 주셨어요. 금은방 감정 평가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순서 요거는 제가 오늘 나오신 세 분 의원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요거는 우선 첫 순서는 장경태 의원께 좀 드려볼 건데 일단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 이건 정말 솔직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를 듣는 요 순서거든요.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자주 꺼낸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특히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가 조금 부실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또 오탈자도 있다. 그 탄핵 안에 막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까요? 이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붙게 되는 이유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결국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식으로 또 이 국민의힘 당선자분들이나 지도부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야를 싸움 붙이고 있는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이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한 이미 법사위 조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략적으로 다 적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조사위를 통해서 차근차근 더 확인해 갈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탄핵 조사 관련돼서 확인하실 일들이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충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검찰 대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날짜가 좀 다소 틀렸다, 뭐 숫자가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숫자가 좀 날짜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고 약간 뭐가 내용이 이건 너무 부실하게 들어간 그 거 아니냐는 얘기는 지적이에요. 결국 JTBC 기자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었다는 걸 반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검찰의 수사가 표적 수사이자 기획 수사이자 여러 별건 수사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억울한 검사가 있으시면 저희 법사위에 오셔서 억울한 부분을 또 잘 소명하시면 또 국민들께서 더 진정성을 갖고 지켜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아직 탄핵안을 상정하고 가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억울하시면 법사위로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틀렸다고 이게 억울하고 그러면 찾아오세요. 이 말씀을 남기신 거네요. 이번에는 천하람 의원께요. 아까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설명하면서 이준석 의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즘 이준석 의원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나 올리는 글을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훈수 같기도 하고 조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비판 같기도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사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8 전당대회 지난번에
그때 용산에서 길을 쓰고 김기현 후보 밀어줘가지고 저랑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겪었던 부분이 있고 이준석 대표도 예. 용산의 압박 때문에 사실은 부당하게 물러나게 된 그런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게 반복되는 게 건강한 정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남의 당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라고 조정훈 의원께서도 오늘 저한테 하셨지만은 예. 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다 들으셨네요. 예.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민주당 전당대회면 뭐 이재명 독주고 뭐 다 친명 전당대회 아니냐 얘기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정당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치가 잘 안 됩니다. 하다못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혜병 특검법 같은 분야도 우리가 제대로 대화하고 타협하려면 용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국민의힘이 나오는 게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기존처럼 용산의 힘자랑, 전대 개입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그런 어떤 희망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개혁신당에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상황이 남의 정당 일 같지 않아서 혹시 이거 친정인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 물론 저희가 잘 아니까 더 재밌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의 일원인데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 용산 출장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의 근본적인 관심의 원인입니다. 또 관심의 원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약간의 뭔가 조언 또는 비판 같은 걸 또 남기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정훈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확실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들 간에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상황 좀 걱정하십니까 지금? 예, 전당대회가 원래 싸움이란 게 자기 팀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선거도 뭐 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힘듭니다. 끝나면 뭐 굉장히 소진되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열되는 건 좋지만 이 누군가 네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당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팩트죠.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나머지 세 분을 품을 만큼 예. 감정선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네 분 다 우리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들이고 당대표 후보 나갈 정도로 많은 경륜과 예.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과열 우려를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넘어야 되지 말할 선 근방에 왔다분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구나. 어. 생각보다 이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구나. 네, 물이 끓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야 라면이 익을 테니까. 예. 하지만 냄비에서 넘쳐버리면 못 먹게 되거든요. 라면을 끓이는 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넘칠 상황이다 지금. 뭐 물이 굉장히 빨리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일까지 약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한 18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제 몇 번의 토론이 있고 예. 현안들이 있는데, 저는 질문의 중심과 방향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지지 않은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느냐, 이 주제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너, 세 가지 코너에서 뭐 개별적인 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뉴스와이드 금은방 오늘 첫 순서인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피해자가 급발진한 의장 여성을 협박했을까요? 혹시 피해자 상태는 자,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기루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의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급발진을 주장해온 이 운전자 어제 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전문가로서 이 진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들을 많이 처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게 네. 지금 이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벽돌처럼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상황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아마도 만약에 급발진이 맞다면 운전자도 그런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승자였던 이 부인, 이 운전자의 부인은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병원에서 이제 입원한 뒤에 병원에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사고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편 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전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운전자의 진술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예, 저도 그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라는 거는 해석상으로 보면 브레이크가 밟히긴 했는데 가속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오조작의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거든요. 만약에 밟았지만 가속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예. 밟을수록 가속이 됐다라는 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엑셀을 밟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가속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 오조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남편이 실제로 예.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 멈추지 않고 가속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지 아니면 아내가 들었던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인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말을 바꾼 것인지 예. 여기에 따라서 이 사건의 방향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사고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고 이제 발인이 다 이뤄진 뒤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쪽지를 추모 공간에 두고 간 남성 뭐 경찰에 자수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공분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일단은 사자 명예훼손 쪽으로 뭐 이 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보도를 보고서 굉장히 분개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속상한 마음이었었는데 예.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지금 그 모욕적인 그 글을 쓴 그분은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뭐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부스같이 됐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워딩은 사실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조롱하듯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서적인 관점에서 국민적인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나타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사고 현장에는요, 추모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9분을 위한 9잔의 술잔을 놔두신 시민, 그리고 또 피로회복제를 놓고 애도를 표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었고 다정한 동료로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왔을 9분의 희생자들의 깊은 애도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주제를 바꿔서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하.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격노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2 사태로 이어졌다. 자, 지금 이 내용으로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술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초에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보냈고,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과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 설명까지 지금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일단 속보 좀 나온 게 바로바로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속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문자 실제로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 그럼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영상의 그 설명과는 반대가 되는 설명입니다.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그러면서 한동훈, 내가 안 받아 사과 안 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고 진실 공방처럼 가게 되는데요. 우선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여기서는 이제 명품백 의혹 이 사안을 말합니다.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건 사과 의사가 분명히 나온 거잖아요. 지금 다음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일단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반응 얘기하기 전에 우선 문자를 보낸 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사과하면은요, 사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판단에 따라서 그냥 바로 사과를 하거나 사과 입장을 내면 되지 않겠는가? 왜 굳이 한 전 위원장한테 그런 의사 전달을 하는가?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당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총선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김건희 여사는 오랫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교분을 갖고 있죠. 예. 뭐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항상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좋은 넥타이가 있으면 한 위원장 생각나서 꼭 사주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만큼 터놓고 얘기하던 관계였으니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사안이 사과 정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 한 위원장하고 당연히 이것을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순수한 의견을 묵살해버렸으니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좀 마음이 당시에 다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과 갈등이 없다. 예. 나는 대통령과 원팀이다. 예. 여당 대표가 앞으로 된다면 원팀으로서 잘해갈 것이라고 계속 언론에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아는 측근들이 저렇게
그 당시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 있는 마음까지 뭉갠 사람이 지금 과연 원팀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문자 문제를 지금 거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원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지금요. 1월 초,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초 상황을 다시 한번 날짜별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임명, 그리고 나서요, 요 명품백 의혹 논란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이른바 뭐 말 못한다, 그리고 이른바 말이 앙뚱했던 발언, 이런 게 얘기가 되면서 뭔가 사안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요 사이쯤으로 보여요. 1월 8일부터 20일 요 사이쯤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은요, 뭐 전화까지 포함이 된 건지 모르지만 한 5차례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21일입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에서 한동훈 사퇴 요구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정치권을 흔들었던 이슈인데 바로 저겁니다. 사퇴 요구. 자, 소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것과 앞서서 영상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것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입에 거론했다는 부분들은 늘 용산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거. 우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노의 요인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에 전 선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그래야 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답을 안 했단 아무 말이에요. 답을 안 했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공산이 크다라고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툭 튀어나오면서 저는 이거 심각한 국정 운영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인 라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의 신분에서의 어떤 공적인 걸 인정해주는 사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당무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 총선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진두지휘할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자격으로 사적인 문자를 보냈는가. 제가 이거를 사과를 하면 뭔가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거든요. 이거는 총선에 개입한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이 보내고 싶더라도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대표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사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도 추측건데 김기현 대표의 그 어떤 당대표 옹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많은 의견을 줬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라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지금 상황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김기현 대표 세울 때는 대통령만 개입됐다면 이제는 한동훈 이 후보 자체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나선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어떻게 좀 뭐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뭐 김건희 여사를 무시했다, 이거는 그 본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도 개입하고 경선에도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이유는 그거죠. 문자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이 주고받은 것인데 이거 해킹 당했나요? 아니면 누가 전달했나요? 본인 외에는 이 문자가 공개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전당대회에 드디어 발벗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그 우려를 먼저 우리는 짚어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사안이 이제 어제 밤부터 알려지고 오늘 정치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 측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에 그리고 어제는 뭐 일찌감치 어제 밤에 각각 어떤 설명과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른바 익십을 했느냐. 지금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오랜 20년 그 직위이지만 그건 공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사과를 할지 말지를 그거는 대통령 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판단할 문제지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품백 사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뭐 관여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이렇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왔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추가 입장 나온 거. 그 내용 보면 이럽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실제로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나 더 보죠. 자, 내가 안 받아 사과 안 했다? 가능한 구조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 최영철 위원. 예. 아니 그러면은 앞서서 지금 처음에 보도된 내용과 지금 방금 나온 한동훈 전 위원장 완전 다른데요, 지금 내용이? 이쪽은 사과 의사를 문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답장을 안 했다와 그 내용 보니까 사과 의사가 아니다.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자기는 기억한다. 이거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받아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답장을 안 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내가 그 행동이 옳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오후에는 그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걸로 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취소가 돼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낸 건데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후에 또 말이 달라진 걸로 봐서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위원장이 지금 어쨌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금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결심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약간 당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왔지 지금? 예상치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배신자론 이것이 이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는 경로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이 오전과 오후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정도 되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해왔던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예전은 아니었구나. 정말 좀 마음이 상했거나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당원들이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공교롭다고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어제 밤상인데요. 일단 처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게 어제 6시, 오후 6시, 7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했다. 사과 취지의 문자였는데 그랬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후 8시 40분 조금 못된 시간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해당 내용 사실에 부합합니다라는 입장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좀 흘러갔어요. 자, 그럼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자를 한 번 보내고 무시당한 게 아닙니다. 어머.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5번을 보냈습니다. 어머. 5번을요? 같은 네. 취지에. 네, 같은 취지에 내가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다. 이거는 단순히 사적 문자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거든요. 대국민 사과라는 건 이게 사적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적 논의라서 답장 안 했다는 말은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뭔가 의문 제기를 하는 듯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영조 교수님, 사실 기억을 돌아보면요. 올해 1월 말인가요? 한 언론 통해서 그때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이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는 당의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 뭐 이 정도였어요. 당에 전달했다. 어떤 사과와 관련된 거를. 그 정도로 그쳤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고 답장이 없었다까지 간 거예요.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식이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아닙니까? 전당대회에 이런 사실들이 불거지는 것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죠. 용산에서 이번에 참전한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말은 왜 지금인가요? 물어본 것은 대통령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또 개입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한동훈 그 후보의 저는 두 가지 입장이 바뀐 부분들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문자를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시에는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읽지를 않고 읽으면서 답변 안 했냐 그거예요. 태도의 문제잖아요. 태도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버릴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받았다. 하지만 나는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공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겠다. 이러면서 치고 방어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현재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야 되는데, 박절해야 되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배우자의 명품백 또 보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박절하지 못해서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공사 구분하는 사람이야 라는 방어로 1차전은 잘 치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나머지 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사과를 한다는데 이 사과를 그때 받아들여서 총선에서 활용했으면 우리가 그 결과가 더 달라지지 않았겠지 않냐. 3패 결과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사람을 왜 안 받아줬냐 이 얘기인데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방어 전선을 펼쳐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완전 진실 공방처럼 과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었는가가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역시 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들이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다. 사과하라. 원희룡 전 장관은 충격적이다. 인간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거 신뢰 없다는 방식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요 주제에서 최영철 의원 이거요. 혹시 이제 전당대회 경쟁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즉 국민의힘 지지층을 흔들 만한 내용인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뭐 40%의 당원이 몰려 있는 영남 표심에 굉장히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영남 표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인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인간적인 신뢰관계이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원팀 차원에서 한동훈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일반적인 민심으로 작용하면서 의대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영남 민심은 이 사람들이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의대한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흥렬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자, 이거는요, 이게 간단하지는 않을 문제가 지금 불거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탄핵 얘기를 많이 꺼놨는데 특히 이제 검사 탄핵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게 뒷말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쭉 놨는데 이게 보면은 무슨 오자가 있어요. 날짜가 틀리고 아예 연도가 무슨 2029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실수긴 하지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른바 술 먹고 뭐 주사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탄핵세로 들어갔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시간 보니까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 정도씩만 들어볼게요. 정치적 편집위원은 이른바 이전 부실 탄핵안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 운명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뉴스를 히말라야에서 듣습니다. 근데 히말라야에 국문 신문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 신문을 봤는데 impeached 그 노무현 대통령 president no is impeach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impeached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보통 사람들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좀 미국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도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무슨 탄핵 이렇게 탄핵 많이 남용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운명에서 이 탄핵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실리를 취하기도 했었죠. 탄핵을 남용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를 오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정말 그 국가 기강을 많이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주 수장께는 사실 이거 너무 탄핵 아니라 부실하게 작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이 있기 전에 좀 탄핵 좀 빨리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이라는 거를 금기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탄핵은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금기어로서 잘 거론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너무 쉽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이 포악과 탄압 자체 이런 잘못된 정치 수사가 국민들이 탄핵을 당해도 마땅하겠구나 끄덕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다.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서 이기합니다. 수도권에서 연속 5번 이기고 4년 전, 8년 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살아온 역전의 용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에 대한 슬픔과 노용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제가 뒤늦게 중앙정치에 와가지고 꼴찌로 스타트합니다. 진짜 이 당을 깰 수 있는 저의 찬스는요,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언더닥이 1등이 될 때 정말 이 당에 태어나가시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이죠. 뉴스와이드는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윤상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 터졌어요. 뭐 앞서도 다뤄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던 그 문자,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 근데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뭐 공적 대응을 위해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오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적으로 공적인 논의하는 게 부적절해서 김건희 여사의 5차례 문자를 이제 일종의 입심 읽고 싶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한번 보시면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검사장 때 사법연수원 부원장일 때요.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여사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셨죠. 제가 알기로 카톡이 한 300번 이상 하신 그런 관계였거든요. 사실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 얘기 계속 질의도 있었고요. 우리 그게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걸 계속 얘기한 거. 그게 이제 330여 차례 이제 서로 카톡으로 소통을 한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이제 씹을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으로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정치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인데 이런 면에서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처음에 어제 저녁부터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전까지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보도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는 뭐 어떤 판단에 맡기겠다 이거였는데 방금 전에 속보도 나오고 전해드렸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5차례 문자고요. 문자 내용이 일부에서는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그게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해 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과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대위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비대위 결정에 따라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였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그래서 방점은 사과에 이제 있다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좀 방점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일각에서는 국민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제대로 처리가 됐고 조치가 취해졌어서 만약에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졌다라면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신 분도 오늘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가정을 전제로 얘기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백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종섭 장관 문제 또 황상무 수석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당내 기조가 아마도 당이나 정부에서 사과 기조로 갔을 거다. 이게 신호탄이 돼서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 모드로 진행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좀 색다른 결과를 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다 쳐놓고 지금 와서 뭐 얘기한다는 게 좀 헛된 일이죠. 지금 요건 짧게 관련된 질문인데 요건 짧게 질문드리죠. 지금 이 사안 사실은 정치권 이슈로 커져버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나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한 위원장께서 아마 사과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사과요? 사과하는 게 좋을 듯하고 사실 이 원희룡 후보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일단 자중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일단 전당대회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치러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개멸적인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 건가?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꿀 건가? 변화 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 게 당원과 국민적 기대에 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슈가 워낙 커서 이 질문부터 드렸고요. 이제는 윤상현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죠. 5선 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진 중에 이제 중진이 되신 건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라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희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 아닙니까? 저희들 같이 수도권에서 처절하게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명 남짓 할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다. 또 뺄센 정치하지 마라. 목소리를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총선 질 거다. 했는데 결국 대책을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예견된 참패였고요. 예견된 참패 다음에 우리 당이 어떤 성찰, 반성, 변화, 혁신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을 짓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을 공동묘지 속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면요. 만년 2등. 패배 익숙한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수도권에 있는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합니다. 변화 혁신의 물꼬를 누가 이것을 총대를 맬 거냐? 정말로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갈급합니다. 절실합니다. 이 당의 변화 혁신이 결국 저의 정책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의 변화 혁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수도권 민심과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류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영남권이고 영남권 의원들이 맞습니다.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주류다. 예. 자, 그 주류인 분들의 생각이 수도권의 현재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어떤 점에서 왜 그렇습니까? 주류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수도권 감수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소위 말해서 텃밭 지역에서 공천이걸 당선되는 텃밭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나 당원들하고 수도권에서 만난 당원이나 이제 유권자들의 그 어떤 정치 현상, 정부, 당정 관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이분들의 생각은 일단 대통령 중심입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이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시작점이 틀리네요.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대통령 우선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민심 우선이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당권 도전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류인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남권 주류의 이 당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일종의 친윤 후보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영남권도 중요하지만 영남권이 당원의 40이면 수도권이 37입니다. 37%가 저는 수도권 정수를 대변하고 소위 말해서 민심을 대변하는 후보가 되자. 그리고 뭐 어디 친윤에 줄 서고 위원장들 줄 세우고 또 러닝메이트하고 이런 것을 절대 배격합니다. 이거야말로 구태 정치다. 이거야말로 개보 정치다. 진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이런 구태의연한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을 깨는 정말로 줄 세우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이 DNA, 고질적인 병폐를 깨는 보수혁명을 당원분들과 함께 나란히 앞으로 한번 해나가자. 그게 진짜 우리 당이 사는 길이다. 저의 러닝메이트는 국민입니다. 당원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네 분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나오죠. 이거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 모신 채로 또 당권 정지 1년 당했고 또 지구당 위원장도 달라고 해서 기꺼이 반납해드렸고 또 무소속 공천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살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정 다툼도 있었고 사실 제가 복당한 게 윤석열 우리 대통령 검찰총장 끝나시고 들어온 다음에 복당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저의 중앙 정치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사실 다른 후보들은 뭐 장관 했고 또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번 나갔고 또 대표 선거에 여러 번 나갔고 원내대표도 했고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제가 던지는 당원분들과 함께하는 보수혁명, 정말로 구기득권 질서를 깨트리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에 전당대회다. 정말로 우리가 민생정당으로 가고 정말로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정당, 이념 정당으로 가고 또 혁신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언더닥인 윤상현이 1등으로 올라서는 게 가장 큰 변화의 물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뭐 한 10여 분이 훌쩍 지나서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속도 있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도 속도가 있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경쟁, 이 당권 경쟁 관련 질문 들어가 보겠는데요. 혹시요 결선 투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여론조사 엄격한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대야 전선의 이제 일종의 교란시키는 듯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 위반이고 그래서 당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떤 대통령하고의 차별화 전략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당원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당원분들의 어떤 이 여론조사나 이 투표 결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는 깨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단어들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표현이 있었죠. 예. 뭐 단절했다, 뭐 절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제가 아끼는 후배고 그래서 끝나면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시간이 난다면은 꼭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당정 관계는 신뢰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예전에 공자가 자공한테도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신뢰관계 회복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그걸 회복하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이제 3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총선 백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발간 시점을 놓고 당내에서도 약간 공방 논쟁거리가 됐는데 조정원 의원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 오늘도 얘기했고요. 조 의원 빨리 내라. 이미 준비됐습니다. 왜 안 내? 그러면은 전당대회 전에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께서 좀 주저하신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 참패해서 85일 지났는데 성찰이 있었습니까? 반성이 있었습니까? 변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총선 백서의 발간이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갖고 전당대회 후보자 분들이 서로 논의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당대회 전에 발간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네요. 반드시 나와야죠. 당연히. 이게 살아있는 정당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정원 의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출연하셨었는데. 제가 나가면서 빨리 해. 빨리 하라고 했더니 야 정치는 권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하는 거야. 당원 보고 하는 거야. 당원들의 목소리가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뭔지 빨리 알아봐달라 헤아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얘기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본인이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총선 참배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기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일단 참패하신 분이고요. 그런 분이 또 이 총선 승리를 이끌 거다. 그거는 좀 자가당착적인 말씀이신가.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원희룡 후보는 정권 심판론의 이제 대상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하셨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걸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뭐 총선 참패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는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라. 그래서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당대표가 됐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압박과 강행이 많거든요. 자, 민주당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저는 민주당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못 싸우고 질이 멸렬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럼 우리가 총선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도 같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런데 무도하죠. 아주 무도한 파트너인데 결국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 혁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 혁신의 경쟁을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은 국민이 그걸 보게 될 거고요.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경쟁에 민주당을 같이 동참시키는 겁니다. 동참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당이 변화 혁신에 먼저 나서서 혁신 경쟁을 유도하.
그래서 제가 변화 혁신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당의 변화, 선순환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 야당이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혁신 경제 속에서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예. 여야 간의 대화 또 타협 이런 상생의 논리가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30초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앞에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카메라요? 지금 시청자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내가 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요 당 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째, 일단 민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싸워 이긴 후보가 누구냐. 예. 두 번째, 정말로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눈 사람이 누구냐. 박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도 우파가 분열됐고 또 당이 쪼개질 때도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예. 또 대통령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공천협박 속에서도 계속 올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의 변화 혁신을 또 누가 이끌 거냐. 결국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면은 야, 답은 좀 더 자명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20여 초만 더 또 있어요? 드려서 짧은 질문 드릴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나 문자 이런 거로 소통을 좀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최근에도 좀 하셨습니까?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최근에도 하고 직접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대통령 이렇게 아주 통이 큽니다.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의도 정치에서 좀 가슴이 있는 분 처음 만났고 저는 제가 할 말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로 하고 문자로 드리고. 자,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